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로지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체리에 담긴 그릇을 완전히 망쳐놓지만 바퀴벌레가 담긴 그릇에 체리 하나를 올려놓는다고 모양새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상쇄되는데 긍정적인 리뷰 4개가 필요하다고, 일부는 5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감사일기다.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야만 부드러운 침대와 달콤한 과일을, 바퀴벌레가 아닌 체리를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올 한 해의 어느 시점에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온전히 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당분간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일 밤 내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북튜브를 하게 되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아껴둔 책입니다. 제니스 캐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출판사는 위너스북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우연히 만나게 된 책이에요. 그때 이 책을 통해 감사라는 감정이 주는 힘을 깊이 느꼈고 그 이후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느낌이었지만 쓰다 보니 조금씩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소한 일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삶의 변화를 위해 감사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실천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험한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감사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삶이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은 날씨가 좋았구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네, 이런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저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고 삶이 더 단단해졌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도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며 달라지는 것들을 통해 당연하게 지나쳤던 하루 속에서 작은 감사의 기적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다. 집으로 돌아와 감사하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기자로 살아온 터라 감사를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프로젝트로 접근해보자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남편, 가족, 친구, 일 등 매달 초점을 맞출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스스로 사회과학자가 되어보기로 했다. 내가 감사하는 태도를 기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싶었다. 그리고 두서없이 하지 않고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내가 발견한 것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항상 전문가와 심리학자의 조언을 구하고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가 쓴 책을 참고하기로 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하는 마음은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버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 말이 맞는다면 이 1년 프로젝트로 인해 나는 더 정직해지고 용감해지고 관대해질까? 조사와 연구에 집중하면서 감사는 행복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감정을 이내 깨달았다. 감사는 행복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친구가 꽃을 보내거나 오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뭔가 좋은 일을 겪으면 기분이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 순간이 끝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감사는 특정한 사건에 좌우되는 감정이 아니므로 변화나 역경과 상관없이 오래간다. 감사를 느끼려면 감정적으로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자동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좋은 시기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지속하는 내면의 충일감이 형성된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누리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운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의 인생과 성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 사람이 실제 느끼는 감정은 대개 일치하지 않는다. 감사는 인간 특성 가운데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행복감과 관련된 개인적 차이의 약 18.5%는 개인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가로 설명된다. 나는 그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18.5%더 행복해진다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그 순간 내 행복감은 약 76점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니 좀 더 감사하며 산다면 행복감은 90점 이상 높일 수 있을 터였다. 학점으로 치면 온전한 A다. 어떻게 해야 내 점수를 높일까?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감사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만 보기가 쉽지는 않다.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만일 하루에 기분 좋은 일 10가지와 기분 나쁜 일 1가지가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저녁 식사 때 배우자에게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해서만 떠들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잘못된 일을 되새김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옛날 선조들은 자신이 발견한 독이 있는 산딸기를 떠올려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맛있는 10가지 과일을 설명하는 일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아이의 성적표에 있는 4개의 A는 무시하면서 단 하나의 C를 보고 혼을 내는 부모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많은 연구원이 이른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론을 다양한 표현으로 뒷받침해왔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로즈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체리에 담긴 그릇을 완전히 망쳐놓지만 바퀴벌레가 담긴 그릇에 체리 하나를 올려놓는다고 모양새가 좋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 음식점의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하지만 한 명의 상한 달걀 때문에 메스꺼웠다는 글을 훑어본 후 그곳에 브런치를 먹으러 갈지 결정한다. 어떤 호텔에 대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다는 리뷰를 남겼다. 하지만 한 명이 더러운 화장실과 물이 새는 욕조가 딸린 방에서 지냈다며 불평하는 글을 남겼다. 당신은 그 호텔에서 하룻밤 묵겠는가? 이 질문을 본 심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상쇄되는데 긍정적인 리뷰 4개가 필요하다고, 일부는 5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감사일기다.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딸기와 벌레에 더 신경을 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뇌 습성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야만 부드러운 침대와 달콤한 과일을, 바퀴벌레가 아닌 체리를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이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저절로 이뤄질 일은 아니었다. 책상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일기장을 올려놓았다. 예전에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데 21일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진정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2달 이상에서 때로는 6달까지 걸린다고 한다. 나는 올 한 해의 어느 시점에서는 감사하는 태도가 온전히 나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다. 당분간은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매일 밤 내 감사일기와 만나기로 했다. 불평은 이제 그만.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셀리그먼 박사의 선례를 따라 여러 교수가 감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일부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에게 감사를 느끼게 하는지 유형별로 정리해 놓았다. 물론 내가 그것에 전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제시한 일반적인 논리의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사람들은 시간이나 노력이 투입되거나 비용이 들었을 때 좀 더 감사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가 공항에 가는 길에 나를 같이 태워준다면 고맙다고 느끼지만 이웃 사람이 자신의 목적지가 아닌데도 나를 공항까지 일부러 태워다 주면 훨씬 더 고맙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이고 이타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줄 때도 감사함을 느낀다. 한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만일 당신이 강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강물에 뛰어들어 당신을 구했다면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가? 물론 엄청나게 고마워할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구조대원이었다면 그저 자신의 임무를 다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크기의 고마움을 느낄까? 만일 나라면 일단 물을 토해내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면 누가 나를 강물에서 끌어냈든지 별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내게 감사하는 태도가 생겼다고 해서 이번 겨울 날씨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일상에 나만의 한 줄기 햇살을 비출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하며 살기로 한 나의 노력에 점차 탄력이 붙었다. 프로젝트 시행 첫 달에는 일상에서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덩달아 두 사람 모두의 기분이 좋아졌다. 여전히 나는 감사일기를 주기적으로 썼다. 그리고 매일 밤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3번 쓰는 것이 내게 더 적합한 주기인 듯 했다. 그렇게 해야 감사일기가 의무적인 일이 아니라 가슴 설레는 일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니 나의 태도가 변했고 더불어 재미도 있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에 또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내겐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통제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짜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아직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했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다. 행동을 바꾸면 더 커지는 감사. 백혈구와 염증, 스트레스와 감정 호르몬과 관련해 밝혀진 내용을 접하면서 나는 감사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등식도 성립하지 않을까 아주 궁금했다.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면 내가 느끼는 감사의 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까? 그달에 나는 운동, 명상, 숲속 산책을 통해 감사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필을 이에 살짝 물고서 10초 정도 그대로 있어 본다. 아까보다 기분이 나아졌는가? 연필을 그렇게 물면 얼굴 근육이 미소를 지을 때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이때 두뇌는 우리가 웃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인지한다. 나는 삶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함을 늘 상기하려고 감사일기를 쓰며 밝은 측면을 봐야 한다고 스스로 자주 말한다. 하지만 내가 배웠던 체화된 감사란 머리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는 날에는 연필을 입에 무는 행동처럼 몸을 이용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에이미 커디는 나의 신체 언어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간파했다. 인간과 동물은 다양한 몸짓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공작은 꽁짓깃을 펼치고 침팬지는 가슴을 활짝 편다. 회의실 테이블에서 발을 편하게 뻗고 팔꿈치를 쫙 펼친 사람은
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리를 최대한 모으고 앉아 팔을 최대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커디는 몸과 마음의 피드백 고리가 이와 다른 방향으로도 작용하는지 궁금했다. 힘을 과시하는 행동을 하면 실제로 영향력이 생길까? 몸이 나는 영향력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마음이 그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커디와 그녀의 동료 2명은 이를 알아내려고 남녀 수십 명을 연구실로 초대해서 무작위로 선택하여 영향력이 큰 자세나 영향력이 낮은 자세를 취하게 했다. 연구진은 그 이후에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다양한 호르몬을 검사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2분 동안 영향력 높은 자세를 취한 사람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나 증가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한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는 약 25% 감소했다. 놀라운 결과였다.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신경 내분계가 변할 수 있다니. 이뿐만이 아니었다. 영향력 높은 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좀 더 강력해진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2를 갖거나 주사위를 던져 2배로 따거나 전부 잃는데 $2를 거는 간단한 게임에서 모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 마크 버머는 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연에서 50분 걸은 후와 도시에서 50분 걸은 후에 기억력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 없도록 위치 확인이 되는 GPS 시계까지 제공했다. 그 결과 자연 속에서 걸었던 사람들은 단기 기억력에서 20%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자연은 두뇌의 생리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의 기분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버머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기분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2가지 결과 사이에 연관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더 작용했다. 마크 버머는 토론토 대학 박사 후 연구원이었을 때 진행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에서 위성 영상을 이용해 도시에서 녹음이 우거진 정도를 수량화했다. 그런 후에 당뇨, 심장병,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포함된 지역별 건강보고서를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2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도출해낼 수 있었고, 나무가 건강 증진에 독자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크가 말했다. 자연과 상호작용하면 내가 우주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이 증가한다. 숲속에 있거나 꽃이 소담하게 핀 들판을 거닐면 흥미로움과 심미적 즐거움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감각이 자극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극은 텔레비전을 볼 때처럼 너무 강하고 온 정신을 빼앗는 자극이 아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진 자연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사를 더 느끼게 하는 이상적인 환경 같다. 매 순간을 누린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내 중심지에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묘지에서 멈추어 섰다. 묘비 사이로 걷고 있자니 손턴 와일더의 희곡 우리 읍내의 산막 안으로 걸어 들어간 느낌이었다. 이 연극에서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 죽었지만 그들은 묘지의 자기 자리를 나타내는 의자에 앉아 있다. 이 연극의 주인공 에밀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지만 자신이 죽은 사람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리고는 지상으로 딱 하루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다. 딱 하루만. 에밀리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돌아가 12살 소녀로 환생한다. 우리 읍내는 소품 없이 공연되는 작품이다. 와일더는 무대 안내서에 커튼과 배경을 설치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등장인물들은 식탁을 차리거나 완두콩을 까는 동작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내가 뉴욕 중심지에 있는 극장에서 보았던 이 연극의 감독은 에밀리가 환생하여
12살 생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연출했다. 에밀리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할 때 실제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실제로 작동되는 렌지 위에서 막 구운 베이컨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다. 진한 베이컨 냄새가 관중석으로 솔솔 풍겼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이 식사를 하러 식탁으로 달려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환생한 에밀리는 지금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지는 모든 색과 냄새와 소리가 그 당시에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에게 별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 너무도 아름다워. 그 진가를 아무도 몰랐던 이승이여. 에밀리는 이렇게 말한다. 에밀리는 사람들이 지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음미하지 못하는데 진저리를 치며 묘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사람들이 세상을 무심하게 대하며 빨리 흘러가 버리는 인생의 순간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에밀리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나는 그 연극을 3번 보았다. 그리고 에밀리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무감각하며 사랑하고 베이컨을 굽는 것처럼 삶이 안겨주는 소소한 선물들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일상의 매 순간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할 것인가? 그동안 나는 삶의 경위를 눈에 안 띄는 배경으로 밀쳐낸 적이 많았지만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무대 중앙에 올려놓고 싶었다.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변하였다. 그 중에 제일 큰 변화는 어떤 이유로든 즐거움을 누리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제 나는 이 순간과 다가올 순간을 누릴 줄 알게 되었고 아이들의 포옹에서 전해지는 따스함과 남편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다. 나무에 살포시 얹혀져 있는 얼음과 눈 위에 새겨진 내 발자국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그런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렇고. 하지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